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단원 주제 1, 냉전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냉전체제가 뭔지 살펴보면요. 이 냉전이라는 거는 영어로 콜드워라고 합니다. 이 냉전의 의미는 무력을 사용하진 않아요. 네, 서로 싸우진 않는 거죠. 근데 경제, 외교, 정보 등의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인 대립과 긴장 상태를 냉전이라고 합니다. 이 냉전의 반대가 핫워, 열전이거든요. 네, 열전은 뭔가 무력을 쓰는 거예요. 네, 반대말이 열전입니다. 열전은 무력을 사용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그 열전이라고 하고, 이 냉전은 무력을 쓰진 않지만 서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누가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냐 하면 바로 미국과 소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에는 서로 체제, 이념을 갖고 경쟁을 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진영이 있고요.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5단원에서 러시아가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고 했는데 러시아 그 주변 국가들과 연합해서 소련이 형성이 되고 이 소련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와 그거에 대항하는 연합국의 싸움이었죠. 이 전체주의 국가가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있었고 이 연합국에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가 있었죠. 네,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연합국을 이끌었던 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념과 체제를 갖고 경쟁하는 냉전이 형성이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그래서 이 공산 정권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굉장히 또 노력을 했고 소련은 자신들의 공산주의를 또 전파하기 위해서 네, 서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의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독트린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가 공산주의 로 돌아서고 그리고 공산당이 또 활발하게 유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네, 터키까지도 공산주의가 공산화될 우려가 있었어요. 공산화 우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군사적 경제적인 원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트루먼 독트린이고요. 우리가 독트린이라고 하면 어떤 이념이나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 이후 3개월 후에 미국의 국무장관의 이름이 마셜이거든요. 이 마셜이 유럽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셜 계획 또는 마셜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마셜 플랜이라는 거는 미국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면 서유럽 국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서유럽 국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이 서유럽 국가들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지원해 주는 것을 마션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 네, 소련 봉쇄 정책 보면은 소련의 공산 세력에 위협받던 터키와 그리스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결국 유럽 부흥계에 유럽을 살리는 이 마션 플랜이 가동이 됩니다. 마셜 플랜의 지원 규모를 봤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서독이 있잖아요. 당시에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서독은 자본주의 진영이 그리고 동독은 공산주의 진영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소련 공산주의 진영도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공산주의를 막는 그런 큰 역할을 공산주의를 지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공산주의 공고화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의 감시를 해요. 이게 코민포르입니다. 공산당 정보국을 만드는데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이 혹시 자본주의로 돌아서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기구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을 모아서 경제 상호 원조 회의, 네, 코메콘을 설립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자본주의 진영에서 마셜 계획이 있었다면 네, 소련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코메콘이 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경제 상호 원조,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대결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 대결은 군사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사 네, 기구예요. 그래서 이 군사기구, 자본주의 진영의 군사기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게 나토이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진영의 군사기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 네, WTO인데 그 세계무역기구 WTO가 아니라 네, 이건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진영이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대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군사 그 동맹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네, 해주는 식으로 역시 체제 경쟁을 했습니다. 네,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렇게 독일이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다고 했죠. 네, 이쪽이 서독이고 이쪽이 동독입니다. 그래서 이 서독은 미국 네, 자본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았고 동독은 네, 소련이 지배를 했는데요. 이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에요. 근데 베를린이 어디 위치했냐면 대충 이쪽에 위치했어요. 이게 네,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근데 이 수도가 동독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또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수도의 서쪽 지역은 역시 미국이, 그리고 수도 왼쪽 지역은 소련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베를린 지역, 네, 이쪽 지역이죠. 서베를린, 네, 서베를린. 이쪽 지역이 완전히 고립이 된 거예요. 이 동독은 소련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를린의 서쪽은 또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의 관리를 받다 보니까 이 서베를린이 고립되는, 네, 봉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이 자본주의 진영이 서베를린에 물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호 원조를 받아서 이 서독 지역은 발전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을 떠나서 이 자본주의 진영 쪽으로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베를린 지역이 아무래도 자본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를린 장벽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독일을 보면은 베를린에 장벽이 설치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은 이 서독과 동독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베를린 요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고 이 장벽의 경우에는 높은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졌고요. 길이만 4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 설치 후에 이게 61년에 설치되는데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냉전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독일이 이제 통일된 무렵에 해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이분이 처칠이에요. 네, 처칠이 누구냐면 영국의 총리죠.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총리가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인데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이게 아이론 커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소련과 이 마셜 계획에 의한 이 자본주의 진영의 어떤 경계선을 철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독 여기 있죠.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지역은 소련, 즉 소련과 동유럽이 마셜 계획을 거부하고 코민포름을 형성을 해서 자기네들 공산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왼쪽 지역, 철의 장막의 이 서쪽 지역은 마셜 계획, 즉 미국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부흥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국대서양 조약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나토는 아직까지 있어요.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 WTO는 지금 해체가 됐습니다. 지금 없지만 나토는 남아 있습니다. 1949년에 출범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회원국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 멤버에 들어가면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연합해서
그 보호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현재 30개국이 가입이 돼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나토 가입을 희망을 하죠. 네, 희망을 했는데 이 러시아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러시아 푸틴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는데요. 동유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또 그리스, 터키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부상을 하니까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은 공산주의 세력을 막고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곧 이어서 그 국무장관 마셜 플랜을 발표를 해서 유럽 경제 재건을 위한 원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트루먼 독트린을 보면은 오늘날 전 세계는 두 가지 생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정적인 지원, 즉 자본주의 진영이 어떤 재정적인 지원, 즉 마셜 플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정리해보면요. 네, 링컨 같은 경우에는 남북전쟁 때 나왔었죠. 노예제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네,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까지 나옵니다.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은 계속 나왔는데 2차 세계대전 전부터 대공황 때 뉴딜 정책 이끌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처칠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처리를 위한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논의를 위한 회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트루먼 독트린 발표에서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를 진행을 했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뒤에 나오는데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은 공산국 정보국 코민포른 그리고 경제상호 원조의 코메콘을 조직하여 공산주의 국가들을 단결시키고자 하였고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창설해서 상위 군사 원조 집단 방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조직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냉전이라는 것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죠.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이 됐는데 미국은 서독 그리고 소련은 동독을 이 지배를 했었죠. 네, 그런데 1948년에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를 하자, 서베를린을 봉쇄를 하자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서베를린 주민들에게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베를린 사이에 냉전체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죠. 네, 다음은 냉전의 확대인데요. 이 냉전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는 긴장 상태라고 했죠. 그런데 냉전이 격렬해지면서 결국 아시아에서 뭔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무력 충돌이 있는 것을 열전이라고 불러요. 핫워죠, 이거는. 그래서 비서구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충돌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습니다. 네, 쿠바는 1959년에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해요. 아무래도 공산주의 정권이다 보니까 미국을 좀 적대시했겠죠.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위성에 쿠바의 미사일 기지 사진을 찍히는데요.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다고 미국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련은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미사일을 배치를 하면 쿠바에 배치를 하면 이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거든요.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분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네, 케네디 대통령. 그래서 미국이 소련의 핵 위협에 놓여 있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소련의 이 선박이 쿠바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상을 봉쇄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소련 선박은 근데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항해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네, 조금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소련의 선박이 어떤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미사일 쏜다면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미국과 소련은 극적으로 타협을 했고 소련 선박은 돌아가게 됐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사건을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196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은 이분은 이제 소련의 스탈린 다음에 등장한 호르쇼프라는 제일 서기장인데요. 그러니까 소련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스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인데 이렇게 후르쇼프가 미국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게 61년인데 62년에 결국 이제 이런 쿠바 미사일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인데요. 중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공산당과 그리고 국민당 정부가 내전을 벌입니다. 이 공산당은 마오쩌둥이 이끌었고요. 이 국민당은 장제스가 이끌었어요. 지금 공산당은 당연히 소련이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 미국은 국민당을 지원을 해줬는데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이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민중들, 당시 사람들은 이 장제스 정권은 부패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산당은 토지를 국유화해서 분배하겠다라고 어떤 전략을 짜서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현재 중국이 성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1949년입니다. 그리고 이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가서 대만을 세우죠. 네, 그 다음에 1950년도에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죠. 이 6.25 전쟁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한 거고 이 남한은 국제연합이 군대를 파견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싸운 건데, 이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인 중국과 소련이 지원을 해주고, 남한은 국제연합, 유엔이 지원을 해주죠. 유엔이 군대를 파견해서 싸웠던 이런 전쟁이 한국전쟁, 6.25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도 있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도 그 전쟁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쪽에는 자본주의 정권, 북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사회주의자들이 민족해방전선을 만들어서 자본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북베트남이 이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남베트남에 물자를 파견을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북베트남과 그리고 남베트남에 있었던 민족해방전선이 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은 1961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남베트남 정부는 일단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에 유리하게 돌아왔고 미국이 결국 손을 떼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당연히 북베트남이 그 남베트남을 공격을 해서 남베트남 정부 무너지고요. 베트남이 공산국가로 통일이 됩니다. 공산국가를 통일. 이게 197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실 이 베트남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베트남에 그 주변 국가들도 다 공산화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베트남 주변에 있던 인도차이나 반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공산 정권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내용을 교과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를린 봉쇄 우리가 봤었죠. 소련이 베를린 봉쇄하자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이 서베를린 주민들에게 물자를 비행기로 날라준 사건이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느 나라 공산화인데요. 1949년에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죠. 네, 이거는 중국이겠죠. 네, 중국은 공산화됐고요. 6.25 전쟁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은 유엔군과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국제적인 양상에 띄게 되는데요. 네, 대한민국이죠. 네, 그리고 미사일 위기, 네, 쿠바죠. 쿠바 미사일 위기.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와 미사일 경쟁이 심화되던 중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네, 미국이 알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발발인데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베트남과 미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는 남베트남 사이에 발발한 전쟁이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의 남베트남이 항복하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났고 여기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이 결국 베트남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립구도는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죠. 네, 냉전 체제에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 네,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게 되는 냉전이 성립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고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였고, 미국은 마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경제 재건을 위한 대대적인 원조를 하였죠. 소련은 공산당 정보국 코민포름과 경제 상호 원조회의 코메콘을 조직하여 공산주의 국가들을 단결시키고자 하였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어 약자로는 네이토죠. 네, 미국식으로 하면 창설했고, 상호 군사 원조와 집단 방위 체제를 강화했고, 소련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조직하는 것으로 어떤 군사적인 집단 방어 체제를 만들었죠. 네,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자 서방 국가들이 주민들에게 물자를 공급하였고, 나중에는 냉전 체제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냉전 체제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